네, 그럼 오늘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0시 반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10시 반까지 제가 감독님과 김상준 변호사님 그리고 두 배우님들과 함께 영화 얘기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그 선착순 5분에게는 영화 배심원들 에세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님들의 사인이 담겨 있다는 거. 네. 어떤 질문을 하실지 생각하셨다가 이따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가고 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또 아시는데 김상준 변호사님인데요. 서울고법 판사 30년 넘게 재직하셨고 우리나라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시는 데 앞장섰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에 대해 감독님께서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저희 변호사님께서 했던 그 말이 대사로 중요한 장면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 작품 구상하게 된 계기랑 그다음에 어디가 실화이고 어디가 픽션인지 관객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우연히 지인과 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우선 이렇게 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한다는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우선 그 법의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흔들릴 것 같았고 뭔가 재미난 소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뭔가 서툰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어디까지가 실화냐고 말씀드리면 우선 그 마지막 자막에 나오잖아요. 자막에 나오듯이 그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에 시작되고 그해 12월에 존속 살인 사건에서 그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을 하고 선고가 내려진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살인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무죄가 나왔던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라서 그것도 존속 살인 사건이었고 실제로 그 재판 과정도 새벽까지 이어져서 우리 영화처럼 거의 꼬박 밤을 새다시피 해서 선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사건은 거기는 방화 사건이었는데 영화적으로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추락사로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자의적으로 제 상상력으로 하기보다는 그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추락사와 관련된 50여 건 정도의 판결문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재판의 재미를 위해서 1심하고 2심에서 유죄 무죄가 엇갈린 그런 판결문 540건 정도를 구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법리에 맞춰서 최대한 구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오래 쓰셨고 실제로 그 변호사님 서울대 로스쿨 청과까지 굉장히 수업도 법 공부도 다시 해가면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그 변호사님 당시 그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 도입에 좀 앞장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이렇게 한국의 배심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쑥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명한 김준경 판사님 탈북 배심원 옆에 있으니까 이 자체가 그냥 굉장히 두근두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약간 저도 판사를 김준경 판사님은 1992년에 임관을 하셨는데 저는 1989년에 임관을 해서 왜 우리나라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없지 하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죠. 12명의 성난 배심원들 미국 영화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민들이 참여하면 훨씬 더 다채롭게 또 재미있게 재판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아마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우리 그 국민의 수준이나 또는 법원에 또 준비된 그런 상황을 보면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다 이런 형태의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도 우리 시민들의 역량이 이제는 충분히 그 이웃들, 동료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꽤 자신 있게 그런 주장을 했었고 다소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영화까지 보는데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서죠. 김준겸 판사가 얘기했던 법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거야라는 대사가 서울대 로스쿨에서 했던 말이고 감독님께서 그거를 녹여내셨고 그리고 영화 보시고 영화 두 번째 보신 거죠 지금. 영화 보시고 문소리 배우님 그 연기할 때 울컥하셨다고. 그리고 문소리 배우님 연기 보면서 지난 30년의 판사 생활을 되돌아봤다고 굉장히 진짜예요. 예, 그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소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 재판관 지금 굉장히 이제 많아지긴 했는데 그런 여성 재판관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에라도 나와서 너무 기쁘기도 하다 문소리 배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준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남다른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영화 이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온 국민이 굉장히 인상적인 여성 판사들을 꽤 봤었죠. 네, 이정미 판사도 있었고 김영란 전 대법관도 계셨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역사들이 쌓여서 이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런 걱정을 했죠. 처음에 초고에는 이 김준겸이라는 인물이 남성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역시 재판관이 여자니까 좀 그래도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재판이 여자여서 너무 덜 이성적이었던 거 아닐까? 이런 식의 혹시 평가가 내려지면 어떡할까? 굉장히 사실 좀 걱정도 했고요. 그래서 더 몇 배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감독님이랑 저는 사실 꽤 오랫동안 이 시나리오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촬영 전에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남성, 여성을 저희가 완전히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냥 개인 판사 인간 김준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녹여내보자. 그러면 그 안에 여성으로서의 삶의 고충, 또 판사로서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인간 개인 김준겸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미묘한 상황들, 어려운 조건들, 그리고 이 사람의 갈등, 고민, 그리고 이 사람의 소신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독심 있게 표현해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소리 배우님 연기 잘하시는 거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김준겸 판사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작부에 부탁을 해가지고 24K 순금 반지를 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순수한 판사라는 거를 좀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됐으리라고 믿고요. 네, 박형식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권나무가 배시원 처음 이제 인사하고 판사들이랑 만났을 때 유죄의 가능성 반, 무죄의 가능성 반일 때 유죄냐 무죄냐라고 물었을 때 극중 권나무는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반반했는데 어떻게 9번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괜히 위로받으려고. 네. 실제로 저도 영화 보고 잘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내가 섣불리 내린 판단으로
만약에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박경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사실 그 촬영을 할 때 감독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형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영화를 다 찍고 나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무죄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10%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예요. 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습니다. 통칭되는 형사법의 네, 네. 원칙을 기억하시고요. 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슴속에. 네. 네, 아니 실제로 그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배심원 통지서가 일반 분들에게 랜덤으로 뽑혀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배심원 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 영화에서 나왔던 걸 잘. 전과 없으시고 법조인 아니시면 모두에게 갈 수 네. 있습니다. 정말 떨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과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판사님 그 10%의 무죄 가능성만 있어도 무죄를 판관들은 내린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계량화해서 숫자로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하튼 또 다른 그 스토리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면 아마 또 강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 쪽에 더 기울어져야 되는 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그 전에 이제 단편 가족 나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한 가족이 어느 식당에 갔다가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한 20분짜리 단편이 있거든요. 이 영화도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소동이 한번 벌어지잖아요. 김준겸 판사가 병원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장면들인데 감독님께서 어떤 한바탕 이런 소동극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동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우선 그 가족나들이라는 단편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로 좀 설명을 하면 소동이 벌어지는 게 글쎄요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재밌는 것 같고 아까 이렇게 기존의 질서가 막 어지럽혀지면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법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되게 권위적인 느낌이 있고 뭔가 되게 멀리 있고 그리고 뭔가 전문가들의 세계 같은데 거기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서툴지만 뭔가 진심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소동이 벌어질 것 같았고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왜? 처음 뵀을 때 네.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범생이 같고 부모님 말씀 안 어겼을 것 같고 착한 아들일 것 같고 그랬어요. 첫 인상이. 그래서 영화도 원래 감독 생긴 대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영화도 좀 저렇게 너무 착실하게 재미없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저 눈빛 안에 그런 눈빛이 있어요. 저거를 한번 이상하게 깨보고 싶은데 약간 그런 의지가 보여요. 본인이 나서서 크게 사건을 벌이지는 않지만 그런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고 그냥 질서정연한 것보다는 저게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결국 건나무처럼 가만히 있다가 싫은데요 아닌데요 해서 무언가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은 제가 용기가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학창 시절 때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만 하는 뭐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닌데 평범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나 이런 게 뭔가 발산하고 싶은데 제가 스스로 하기엔 용기가 없고 이래서 이걸 자꾸 영화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건의를 흔들고 기존에 있는 질서를 딱 흔들었을 때 새롭게 무엇인가가 새로 움트고 싹트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담아보고 싶다고.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렇잖아요. 한번 배심원들이 유죄를 무죄로 바꿔놓고 나서 그런 자기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새로운 자기의 인생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가 좀 뭉클한 감동을 주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변호사님, 감독님께서
그 법리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30년 넘게 재직하신 판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굉장히 다 아귀가 다 맞아 떨어지는데 어떠신가요? 실은 제가 오늘 두 번째 지금 봅니다. 지난 월요일날 시사회 때 한번 봤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는데 첫날은 이 제도에 대한 저의 그 뭐 어떤 주관적인 그 감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제정신을 갖지 않고 정신줄을 놓고 보느라고 계속 울면서 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 8번 배심원 면접 볼 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근데 많은 판사님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제가 아는 판사님들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충격과 공포의 순간들이 있었고 저희 영화에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딴 영화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정말 그런 순간 또 눈물과 감동의 순간 모두 굉장히 그 마음을 굉장히 떨면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김상준 변호사님께서도 계속 울면서 보셨다고. 예, 그래서 첫날 이제 끝나고서 우리 같이 본 동료들끼리 이제 시나리오 문제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왜 그때 그 동사무소 가서 가족 그 뭐죠 해체 뭐 하는 그런 이제 증명서를 쓰는데 포기각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자살의 동기 또는 무슨 불화의 동기 이 부분이 좀 그때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끼리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봤더니 굉장히 이 부분 구성이 실은 밀도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잘 그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실제 재판과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극적인 어떤 긴장감 때문에 그러려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제가 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을 보셔야 되겠다. 한 번만 봐갖고는 이게 좀 충분치가 않고 한 번을 더 봐야 이게 이제 그 요번에 두 번째 볼 때는 정말 이제 제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 추리 소설을 다시 이렇게 좀 되짚어보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배심제 연구하는 법률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잘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온 데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보시면 맨 마지막에 새로운 배심원 2019년 새로운 배심원들이 나오잖아요. 그 배심원들을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싶어서 저희 스태프들로 대부분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이 대부분 어려요. 굉장히 젊은 촬영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굉장히 패기 있는 젊은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구성을 해보니 너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아서 네, 그 김상준 변호사님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셨고 저희 엄마도 네 그레이 헤어로 나오신 저희 엄마도 배심원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배심원을 그렇게 구성을 했었죠. 네. 아마도 그 제가 기대하는 거는 감독님이 이렇게 그 2019년 배심원에 불러주시고 지금 그 부분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또 난장판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배심원들이 잘 흥행을 하고 속편을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저를 캐스팅해주시면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영업하신 거네요. 네, 무대 인사를 같이 다니면 굉장히 좋겠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영업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업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먼저 영업하실 줄 네. 몰랐네요. 두 번 빨라. 네. 정말 변호사님의 깨알 홍보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배심원들의 홍보 요정은 변호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소림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딱 받았을 때 아무래도 배심원들 비중이 많잖아요. 판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게 좀 제한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좀 더 이 영화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앙상블이 맞는다고 할까요? 네, 뭐 비중은 저는 아가씨에서는 뭐 넷신 나왔어요. 네. 네, 넷신 나왔는데 그 몇 분 나오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 작업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이냐가 너무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로 활약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하죠. 근데 뭐 이 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뭐 내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뭐 그런 거보다도 이 8명의 배심원과 김준겸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점, 그게 굉장히 드문 영화예요. 특히 최근에 주인공이 많았던 영화가 있었네요. 1987이라고.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바톤 터치하듯이 릴레이식으로 이제 이렇게 파트마다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러 명들이 계속 얽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이 굉장히 신인 감독인데 용감하다. 이런 도전을 하다니. 그래서 그런 도전에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한국 영화에 관객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동극이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우생순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서 진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추억도 많고 우정도 깊어지고 오랫도록 또 특별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 명이서 작업해서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아서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배우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고, 다행히 너무나 좋은 배우들과 너무나 또 깊은 인연을 맺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세훈 선수가 엄청난 액션씬을 소화하셨잖아요. 정말 핸드볼 선수가 되셨고, 쭉 필모 보시면 가장 움직임이 적은 영화가 이 영화 아니에요? 계속 앉아만 계속 씬이 많아가지고. 저는 정말로 인형같이 예쁜 여배우만 가만히 앉아서 연기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 눈물만 흘리고 멜로 영화에서. 저는 사실 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몸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못 움직여서 최대한 촬영을 안 할 때, 촬영장에 올 때, 아니면 점심시간, 촬영 끝나고 갈 때, 이럴 때 최대한 많이 걷거나 움직이려고 되게 노력했고, 정말 한 3시간 이렇게 법대에 앉아있잖아요. 등에 담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본인 공간에 가서도 그 공간이 부장판사 방인데도 넓지가 않아요. 저희는 영화적으로 오히려 널찍하게 만든 거고, 넓지가 않고 거기서 계속 하시는 일이 그거 보시는 거더라고요. 기록 보고 이렇게 읽는 거. 그래서 그 답답한 공간에서 늘 저렇게 읽으시는구나, 이걸 느끼고는 굉장히 더더욱 존경심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식 배우님은 이 촬영 바로 직전에 드라마 슈트하셨어요. 근데 천재 변호사로 법전을 달달달달 외우던 천재 변호사에서 8번 배시범 건너면은 아시겠지만 머리바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첫 테이크 27번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텐데 딱 27번째 감독님이 오케이 내셨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케이가 돼서 스스로보다 감독님이 이게 정말로 오케이, 정말로 마음에 드셔서 오케이를 하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네, 이게 그럴 수 있죠. 사람 이제 힘들고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오케이, 다음 거 준비하시죠 이거랑. 근데 감독님의 리액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는데, 감독님이 그래도 27번째 만에 오케이 해서 형식 씨 완전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감독님 좋으셔요. 제가 만족합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오케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요, 신이? 네, 이렇게 모니터 보시다가 나 다음 거 찍자. 집에 가서 밤새도록 불안해요. 이게 오케이인가,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27번째라도 오케이 소리가 나오면 너무 나이스죠.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실은 테이크가 자꾸 가다 보니까 제가 신인 감독인데 저도 점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뭔가 빨리 오케이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오케이가 나온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슈츠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몸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약 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메모해 놓으려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거기 메모지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막 이거 뭐가 적혀있길래 도저히 뭔가 눌러봤더니
제가 슈츠 때 이제 그 대사를 외우려고 그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정말 이걸 내가 했었구나 싶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제 잘해내고 싶은 막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촬영을 딱 왔는데 이제 27번을 가면서 이제 그 자신감과 그 이제 모든 이제 힘들이 싹 빠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래도 그때부터 뭔가 촬영이 그래도 좀 순조롭게 또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문소리 배우님께 누나라고 하신 거죠? 그쵸? 그죠? 네, 그건 누구나 네, 제가 27번 딱 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 딱 누나. 네, 그래서 누나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별일 아니야. 괜찮아, 별일 저 아니야. 이거 다음에 저분도 정신이 없어. 네.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 둘이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네. 지금 그 실제 상황 재현하는 거 같죠? 네,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나는 옛날에 40번씩 갔어. 아, 정말요? 굉장히 놀라운 점은 27번 박형식 배우님이 연기를 하잖아요. 문소리 배우님이랑 태인호 배우님이 27번 똑같이 리액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더 카메라 뒤에서 네, 살았던 것 찍히지 같아요. 않는데.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주는 게 상대 배우가 리액션을 해주는 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연기를 그 배우와 똑같이 동시간대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소리 배우님과 이 영화의 그 모든 배우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는 게 거기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다음부터는 박형식이 아니라 권나무로 돼 있었다고. 네네, 박형식 배우가 너무 제가 볼 땐 영리한 것 같아요. 네. 그 한두 번만에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상상했던 모습을 한두 테이크에 대부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똑똑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27번을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네 했던 것 같고 아니 그때 그 궁금한 게 있어요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문소리 선배님이 이제 정말 이제 나무 같아 그랬을 때 감독님이 저한테 미안해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나가면서 촬영장에 이제 제 촬영분이 없어도 이렇게 자주 갔어요. 근데 제가 형식이가 이렇게 어디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나 다른 배심원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 박형식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권나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 쟤 너무 나무 같다. 쟤 나무네 나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했더니 감독님이 옆에서 듣다가 형식 씨한테 가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지. 왜 미안하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촬영, 그러니까 슛 들어갈 때만 나무가 되면 되는데 네, 슛 안 들어갈 때도 무슨 기계도 아니고. 나무처럼 돌아다녀서 이 멋진 모습이 멋지고 잘생긴 모습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네. 그래서 영화에서 권나무로 이렇게 빛나게 나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쥐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드니 루맥 감독의 테이블 앵그리맨, 12인의 성난 사람들. 근데 배심원 영화의 고전 같은 영화라서 배심원 영화를 다루면 다 그 영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그 영화보다는 다른 영화를 좀 레퍼런스로 좀 참고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 좀 영화 하시면서 참고하셨는지. 이 영화를 처음 떠올리게 된 게 아까 제가 평범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법원에 간다라는 그런 설정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화는 약간 처음이라는 모티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종의 배심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영화적 사건이라면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이미 배심원 제도가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유무죄를 다투는 영화에서 우리 영화는 되게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배심원들이 등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보다 오히려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거는 제가 좀 소동을 아까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중국 영화인데 귀신이 온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한 마을에 어떤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를 신문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포로를 신문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들이 신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설프고 서툴고
뭔가 이런 소동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마을 안에서. 그런 영화랑 시민과 나대리의 별거라는 그 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게 한 가족에 한 가정부가 들어와서 사소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점점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란 사회의 그 모든 문제점들, 뭐 계급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다 튀어나오면서 난장판이 되는 영화거든요. 네, 그런 영화를 많이 참고했고, 오히려 법정 영화로 제가 참고했던 건 물론 시드니 루맥 감독님의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이후에 찍은 심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 그 변호사가 배심원단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연설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법입니다라는 뭐 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영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권혜원 배우님이 이제 굉장히 여론 신경 쓰고 사법부내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실제 2008년 도입 당시에 사법부내 좀 여론은 어땠는지, 실제로는 어땠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 2008년